일단은 내가 독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지 않는가, 요거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네, 그럼 제가 강의 시작할게요. 첫 번째, 낡고 그리고 나쁜 독서 개념입니다. 은연중에 어른들의 머릿속에 이런 독서의 잘못된 개념들이 좀 있어요. 자,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역사적 배경입니다. 자, 요거는요, 근대 학교 교육이 잘못된 독서 개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면은 한 17세기, 18세기 유럽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산업화, 공업화가 일어나고, 그렇죠? 이제 학교가 지어지면서 19세기에 아주 공립학교 교육이 막 많아지기 시작한 이때 이 교육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요. 이것이 우리의 독서에 잘못된 개념을 심어줬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이센과 독일,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결국은 독일이 되어버리죠. 예, 결국 독일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독일이란 나라가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전쟁과 전쟁 물자, 또 산업 발전을 위해서 농부들, 시골에서 대부분 다 농사 지었던 그 독일 국민의 농민들을 무엇으로 사용해야 됐냐, 써먹어야 됐냐면 군인들과 공장의 노동자로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야지만 독일이 전쟁을 할 수 있었고 전쟁 물자를 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네, 이민호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만들었는가? 학교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학교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농부들을 군인으로 공장의 노동자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근대의 학교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시켰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영국의 이 산업혁명 당시에 노동자들의 숙소였습니다. 이런 관 같은 걸 짜놓고요. 여기에서 매일 4페니를 주고요. 4펜스죠. 여기서 이렇게 잤어요. 상당히 열악합니다. 농사를 짓다가 더 이상 농사를 질 수 없어서 다들 도시로 와서 공장의 노동자로 왔는데 삶의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심각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서 자고요. 돈이 더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잤어요. 이런 줄을 매달고요. 줄에서 이렇게 엎어져서 그냥 자는 거. 이게 1펜이에요. 상당히 열악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글자도 못 읽고요. 숫자 계산도 잘 못했어요, 농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농부들을 글자를 가르쳐주고 계산 정도는 할 수 있고 기계 조작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들이 자 이렇게 아주 집단으로 몰아놓고 예? 아주 주입식으로 강압식으로 글자 외우게 하고 글자 읽게 하고 그렇죠? 간단한 어떤 설명이라던가 또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문 같은 것들을 읽고 무슨 말인지 그걸 알아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또 군인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의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근대 학교의 출발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나마 이 사진은 그래도 괜찮은 대우를 받는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수백 명의 아이들을 한 교실에 때려놓고 주입식으로 외우게 하고, 그렇죠? 글자를 알게 하고 산수 계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바로 공장으로 투입돼서 공장의 기계들을 다룰 수 있는 것들을 교육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시작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대 학교의 교육 목적과 내용은 3가지였어요. 그래서 교육에서 이것을 3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R 첫 번째 리딩이라는 것은 글자를 읽는 거예요. 여기에서 독서 개념이 만들어지는데 독서라는 것은 글자를 배워서 글자를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독서에.
그러다 보니까 독서의 책 안에 있는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고 하는 것들은 이 근대 교육에 없어졌어요. 글자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writing입니다. writing은 뭡니까? 글자를 쓸 수만 있으면 돼요.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고급 글쓰기는 배울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글자를 알아서 자기 이름 쓰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마지막 알은 arithmetic. 이건 뭡니까? 산수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학교는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프로시아의 공교육 교육이 독일로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시아가 망하고 독일이 쓰죠. 독일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공립학교를 막 만들기 시작하고 아이들을 이 3R 교육을 하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이 세계 2차 대전에 누가 동참하게 돼요? 일본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독일로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그 학교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일본에서 만들어서 일본의 농부들을 군인과 공장의 노동자로 또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을 만들죠. 그리고 그 교육을 그대로 일본이 어디에다 심어줬어요? 우리나라에 심어준 것이죠. 그런 건 안 심어줘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좋은 교육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이러한 근대 공립학교의 3R 교육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심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에 이런 4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자, 첫 번째는 일제 식민지 교육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선교육료라는 게 생겼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술국치를 하면서 바로 시행했던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조선교육령을 발령합니다. 이게 뭐냐면 조선인들은 생각하고 따져보고 사고하는 교육은 제외됐고요. 글자를 읽고 시키는 것을 잘하는 교육, 이런 쪽으로만 조선인들은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우리나라에 인기 있었던 공부의 분야는 뭐였냐면 의사하고 판사였어요. 그냥 사람을 고치는 기술, 이것만 배워서 사람만 고치면 되고, 그렇죠? 법에 적혀 있는 대로 재판을 하기만 하면 되는 판사.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가장 최고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때 의사와 판사였는데 그게 아직도 우리나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의사, 판사가 아직도 인기 많죠? 네. 이때 시작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선의 교육들이 상당히 낙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독서의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죠. 그 다음에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근대 교육이 넘어가면서 미국도 공장식의 교육 시스템이 근대 교육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육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미국 교육은 공립학교 교육과 사립학교 교육이 달라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근대의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온 대부분의 평민들은 이런 근대 교육, 학교 교육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그런 교육에서 제외돼 버린 거죠. 미국도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갔고 미국 군정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런 교육 시스템이 또 그대로 또 우리에게 전수됩니다. 그 다음에 그 조선교육위원회라고 그 당시 이제 일본 식민지가 끝나고 새로운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되면서 했을 때 이 조선교육위원회 친일파 사람들이 대거 거기에 이제 그대로 남으면서 과거에 했었던 일전 식민지 주입식 교육을 그대로 이어가게 되게 되고요. 그다음 군사 독재 시절에는 사람들을 우민화 정책을 썼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사회 문제라던가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들을 배제시키는 교육. 이런 4가지의 교육들이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가장 큰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된 그런 교육이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런 교육을 우리의 자녀들은 좀 다르지만 우리 어머니들 세대만 하더라도 조금은 문제 있는 주입식과 어떤 암기식 위주의 독서를 많이 해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하지 않고 책에 있는 내용만 파악하고 외우는 그런 독서의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는요, 교과서 중심으로 하고 독서는 뒷전으로 가고 있죠. 이게 다 이런 근대 공교육으로부터 온 어떤 좋지 않은 독서의 개념이에요. 유럽은 교과서가 없어요. 제가 공부했던 영국 초등학교들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교과서는 짤막짤막한 지식들을 짜집기 해놓은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경을 설명한 데는 깊이 있는 어떤 내용들이 거긴 적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따지면 막 책이 이렇게 커지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만 요약적으로 해가지고 짤막짤막하게 넣어놓는 식으로 하는 게 교과서거든요. 그 교과서를 공부하면 전체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외우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책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유럽은 책으로 공부해요. 교과서로 공부하지 않고. 그다음 잘못된 독서 개념이 뭐냐면 독서는 그냥 책을 읽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독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 읽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거든요. 독서는 책 읽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쭈르륵 해서 이렇게 저기 다 읽었어. 엄마 나 책 다 읽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책을 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책을 읽은 게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내용에 줄곧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맞는가, 틀린가, 왜 이런가, 이런 생각들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글자만 쭉 읽고 누가 중요하다고 알려주면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 적고 그대로 그걸 암기하는 이런 식의 독서 개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런 독서 개념을 갖고 있는 이상 아이들, 우리 교육은 독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애들이 책을 읽긴 있는데 말하라고 하면 말을 못하고 글을 쓰라면 글을 못 써요. 왜?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라는 걸 별로 안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도 배운 적이 없고요. 제가 아이들 독서와 또 토론하는 것과 글쓰기들을 오랫동안 교육해왔지만 이 부분이 너무 아이들이 진짜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하면요. 세 줄 쓰는 것도 힘들어하던 아이가요. 저한테 이제 배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A4지 3장, 4장의 서평을 쓰게 돼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독서를 잘못 가르쳐서 아이들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 독서의 새롭고 올바른 독서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잘못된 독서는 이거예요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배경 속에 됐는지를 역사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좀 많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하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긴 얘기인데요. 서양의 이 독서 교육에서 핵심은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부터 지금 현대 미국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서양의 상류층, 귀족층의 올바른 독서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대로 된 독서 개념은 근대의 공장의 노동자들과 군인들, 농부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 그러한 좋은 내용들이 우리나라에도 잘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는 이러한 올바른 독서 개념이 세계는 이 독서 개념에 열광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겠다라고 지금 다들 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독서 개념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귀족 계층은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했냐면 책을 읽을 수 있는 어휘와 문법을 가르쳤어요. 단순하게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이 아니라 책에 있는 다양한 단어들, 어휘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그 다음에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걸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이해한 자기의 생각을 연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글로써 표현하는 교육을 최고의 중요한 교육으로 삼아서 이게 이제 그 전문 용어로는 트리비움이라는 말을 씁니다. 트리는 3이란 뜻이고 비움은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독서에 이르는 길 또는 제대로 된 공부에 이르는 길,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길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를 트리비움을 집중적으로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로 이어져서 전 유럽의 상류층 귀족 계층들은 이런 교육을 쭉 해왔어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상류층에 태어나면 이런 교육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전혀 이런 교육 자체를 접할 수가 없죠.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더라고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까 그 어린이들 공부하는 환경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 책을 읽고 서로 대화하고 그렇죠? 책의 의미를 생각하는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렇죠? 교과서가 아닌 책을 스스로 읽게 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체크하고 그렇죠? 얘기하게 하고 또 열심히 그 생각을 글로써 표현하는 것들 이런 교육을 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교육을 했던 것이죠. 존 로크라는 영국의 위대한 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은 다만 지식의 재료를 던져줄 뿐 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색, 즉 자기 생각을 하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남깁니다. 이게 독서 개념의 핵심입니다. 최신 독서, 최근 독서의 올바른 독서 개념은 글자를 읽는 거가 아니라 책에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과정이 독서인 거예요. 글자를 읽는 게 독서가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게 독서예요. 근데 무슨 생각? 자기 생각이요.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아이들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데 엄마들의 좋은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들의 좋은 상호작용이 있어야지만 이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제대로 된 독서를 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좀 4가지로 추려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바른 독서 개념은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 독서라고 이해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네. 첫 번째, 책 속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독서고, 두 번째, 책의 내용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해내는 과정이 독서예요. 만약에 내가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건 중요해,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거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럼 독서 안 한 거예요. 아이들 독서 안 한 겁니다, 그거. 그런 식으로 백날 독서해봤자 늘지 않아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책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독서예요. 그러면 내가 책을 읽고 설명 안 했어. 대화 안 했어. 독서한 거야, 안 한 거야? 독서 안 한 거야. 네. 요즘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네 번째, 책 내용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고 너는 무슨 생각을 했어?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아이가 나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한 아이가 독서를 한 거예요. 글자를 읽었다고 해서
독서했다? 이거 과거의 낡은 개념의 독서란 겁니다. 이런 식의 독서는 많이 해도 별로 크게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서 교육에 관련된, 독서법에 관련된 건 제가 샅샅이 혹독하게 공부했거든요. 분명한 것은 독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독서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왕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잖아요. 이왕이면 아이들의 사고력이라든가 독서하는 능력을 성장시켜주고 키워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개념과 방법이 잘못되어서 아이들이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세계는 독서 교육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독서 교육에 목숨을 걸까요? 그렇지 않죠.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 미국에 이르기까지 서양 교육의 핵심을 이루어왔던 트리비움식의 독서 교육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브루타가 그러한 이 독서 교육의 하나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유행을 일으켰던 것이고요. 자,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애플카 나온다는 소식 알고 있습니까? 혹시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애플카 나오면 뭔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좀 비쌀 것 같아서 저는 애플이랑 비슷한 샤오미 카를 좀 사야겠다.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중국은 이미 그 바이두에서 제작한 자율주행차, 그렇죠? 해서 지금 택시 운행이 되고 있고요.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 먼저 지금 자율주행차 운행하고 있어요. 근데 비용이 버스 비용이에요. 택시인데. 그럼 사람들이 택시 탈까요? 버스 탈까요? 자율주행 택시를 타겠죠. 시대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이 없고 누워서 가고,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가 한 작년만 하더라도 한 3년, 4년 후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와, 시대가 너무 빨라요. 벌써 나왔고, 우리나라가 올해 카카오 택시가 허가 떨어져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자율주행 택시가 올 연말부터 운행이 시작할 예정입니다. LG에서 자동차 만드는 거 여러분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LG의 자율주행 컨셉카 옴니팟이라는 것이 나오죠. 네. 여기 이제 컨셉카 나왔고요. 이게 한 5년, 6년은 이 차가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최초 공개된 LG 옴니팟은 대중들의 시선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미래에는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모바일 스페이스가 될 것이라 콘셉트로 구현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직영 택시면허 900개를 확보했다는 기사가 있었죠. 올해 4월 23일 날 기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직영 택시 면허를 확보했을까요? 자율주행 택시 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택시를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택시 기사가 없는 택시를 자연스럽게 이제 타고 다니는 시대가 올해 연말부터 시작되고 내년에는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요거는 네이버에서 만든 로봇인데요. 뇌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뇌는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그래서 전체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모든 정보 같들이 있어 이것을 전송으로 해서 굳이 뇌가 필요 없는 로봇들이 이제 만들어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이제는 공장의 노동자들이 필요 없죠. 그래서 테슬라 독일 공장 영상을 보게 되면 다 이런 로봇들이 다 자동차를 만들고 다 하지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인공지능 AI라는 것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런 로봇,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도 그렇고요. 자, 요거는요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예요. 네이버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아파트에는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 외에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요? 이 로봇들이 뭘 하냐면 아파트에서 지하 물류 창고에서 오는 물건들을 얘네들이 다 배달해 주는 거예요. 네.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각 층으로 다니는 거죠. 우리 그 식당 가면은 서빙하는 로봇들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간단한 심부름 같은 것도 얘네가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에게 근처 슈퍼마켓 가서 뭐 계란 떨어졌는데 계란 좀 사와라 그러면 얘네들 계란도 사다 주고요. 애들한테 이제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택배 물건 이런 것들 다 이제 아파트 내 이런 로봇들이 거주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점점점 사람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ALT라는 시스템인데요. 네이버에서 이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중간에 자동차 문이 쑥 열려, 이거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열리면 신발들이 막 있어요. 우리가 이제 쇼핑을 하다 보면 신발을 사고 싶으면 온라인에서 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매장까지 가려면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클릭만 하면 이 자동차가, 이 트럭이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고객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건하고 거기서 바로 갖고 올 수 있어요. 네.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지금 한참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양자 컴퓨터 개발하는 회사 중에 아이언큐라는 회사, 우리 김정상 교수님이 거기에 있어서 유명하고 한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만드는 거에 사람들이 이제 열의를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가 축소화돼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양자 컴퓨터의 IQ가 1만이에요. 1만. 여러분 IQ 몇 정도 되시죠? 혹시 200 넘으시는 분 계십니까? 얘 IQ 1만이에요. 1만. 와, 이거 진짜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인간의 감성, 인지, 반응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몸도 하버드 대학에서 인간의 이 살과 거의 흡사한 물질을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상당히 활동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개발되어져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지금 개발할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례들을 쭉 나열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옛날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과거에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야 될 아이들이에요. 그럼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야 되고 미래 시대에 맞는 어떤 인재의 모습을 갖춰야지만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독서에 대한 개념과 경험들은 미래의 것입니까? 과거의 것입니까? 과거의 것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과거의 정보와 과거의 지식과 과거의 경험을 계속 얘기해 줘 봐서요. 얘네들 미래 과거의 지식과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 정신 차리고 아이들 제대로 교육해야 됩니다.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암기하는 시대는 갔고요. 자기 생각의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닥터 데이빗 로버츠 학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도 오래된 얘기예요. 이제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것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학교에서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은 이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그거는 내가 어디서든 원할 때 모든 정보를 내가 받을 수 있거든. 근데 굳이 선생님이 내가 찾으면 다 알 수 있는 정보, 내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기나 하면 다 알려주는 정보를 학교의 선생님 그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 뭐하러 해요? 애들 입장에서 그걸 왜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식을 암기하고 그 지식 암기한 것을 평가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미래지향적이지 않아요. 과거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정보를 기억하는 것보다 이제는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금융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미국의 주식시장, 한국의 주식시장, 세계 경제 흐름, 정치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찾기만 하면요, 수많은 금융에 관련된 정보들을 내가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해석하고 판단해서 그걸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정보를 찾고 정보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정보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근데 우리는 계속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교육하는 교육이 아니라 무슨 교육을 하고 있어요? 계속 정보만 전달해주는 교육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요, 2018년에 이 우리나라 똑같은 대학 입시 제도, 주입식, 암기식, 객관식 이 문제를 다 때려쳐버리고 책을 읽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쓰는 IB죠.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시험으로 완전히 전환시켜버렸어요. 일제 식민지 때 우리에게 근대 공립교육에 그런 교육을 심어준 다음에 일본과 우리는 계속 그런 교육을 해왔어요. 그런데 시대를 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이렇게 갔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교육의 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일본이. 물론 시행착오를 지금 겪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들은 이미 변화를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이슈에 지금 다들 난립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이 인공지능이 새로운 먹거리인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가? 첫 번째, 자기 생각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하는 사람. 네 번째, 활용할 수 있는 CPU, 메모리 능력이 아니라 CPU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앞으로 시대는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독서를 해야 하느냐가요. 그냥 책만 읽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리고 독서의 개념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취업에 몰두하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세인트 존스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Not just memorizing and not just following rules, but thinking about why are those the rules? 특별한 전공 없이 졸업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법, 금융,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세인트 존스 칼리지 최재천 교수님이 소개한 영상인데요. 저도 이 학교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보고 공부를 해봤는데요. 4년 내내 사실 책만 읽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좀 이 한 부분을 좀 강조한 부분이 있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학교의 교육의 중점은 독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독서입니까? 이 학생들이 책을 읽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냥 누가 쓴 책을 위대한 사람이 했으니까 이거 외워야지.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만들고 자기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주장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글쓰기 교육. 이런 것들이 이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핵심 어떤 교육의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하버드나 예일 대학 출신들보다 전공을 하지 않은 이 세인트 존스 출신의 이 학생들이 각 분야에 가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CPU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전공 지식을 갖는 것보다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생각과 통찰력과 사고력이 이들은 준비되어 있고 4년 동안 주구장창 이것만 한 거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자기가 종사해야 될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메모리로 쑥 들어오면 얘네들은 그걸 사용해서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인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이 바뀌어진 시대에 사람들은 전 세계는 그리고 특별히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립학교마저도 이제는 이런 올바른 독서 교육에 열광하고 다들 미쳐 있는가? 그 배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좀 잘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성적표가 이제 바뀝니다. 지금은 뭐 영어 몇 점, 수학 몇 점 그렇게 이제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사립학교들의 성적표들이 벌써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Inside Higher Ed라는 그 미국의 교육 잡지에서 제가 발표해 온 건데요. 자,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분석적 사고력 몇 레벨, 문해력 몇 레벨, 의사소통 능력 몇 레벨, 리더십과 팀워크 몇 레벨, 비판적 사고력 몇 레벨. 성적표가 바뀌어요. 역량 중심으로, CPU 역량 중심으로 성적표가 바뀌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독서해야 되는지를 이 성적표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 중에 글쓰기 아이가 힘들어요, 말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안 되냐면요, 독서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만드는 독서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자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이야기하려면 생각한 게 없는데 뭘 얘기하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글을 쓰라고 그러면 책을 읽었는데 쓸 말이 없어요. 제가 이제 글쓰기 교육을 하면 애들이 멍하게 있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너 왜 안 쓰고 있는 거야? 뭐 문제 있어? 선생님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괜찮아. 선생님 널 도와주려고 있잖아. 네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선생님한테 설명해줘야지. 선생님이 너를 도와줄 수 있잖아. 그치? 자,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이렇게 해서 막 타일러가지고 얘기하면 나온 말이 쓸 말이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독서를 한 거예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글자만 읽은 거예요. 내용만 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쓰라 그러면 쓰는 애들은 뭘 쓰는, 자기 생각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는지 아세요? 글 내용 쓰고 있어요. 줄거리 쓰고 있어요. 그 줄거리는요, 네이버에 치면 훨씬 더 정리 잘 된 줄거리도 엄청 많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해서 뭐 할 거냐고요. 독서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독서의 개념이 바뀌어서 연령별로 올바른 독서 교육을 해줘서 그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해줘야지만 앞으로 미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